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하고 나서 진짜 딱 1년 만에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강의안 갖고 부천에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부천 강의는 취소돼서 일단은 오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인데, 오늘 큰 틀로는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하는 기업 선별하기, 밑에 세 번째는 안 할 거예요. 위에 두 개로만 약간 짧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노동만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자본이 돈을 버는 게 더 빠른 시대인 건데,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철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거의 이 인력이 10분의 1 이하로 이제 감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동화가 되고 기계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 수는 점점 줄어들 거고, 이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뭐 비용이 많이 절감되니까 순이익이 그만큼 날 거고, 또 순이익이 나면은 그 주주들에게는 그만큼 배당이 더 갈 거고, 이제 점점 이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제가 3년 전만 해도 되게 먼 얘기 같았는데, 이게 어느샌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요새 AI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발전 속도가 점점 무시 못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흐름을 보면은 시가총액 이제 시기별로 이제 흐름인데, 1995년에 이제 코스피 봤을 때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이제 큰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종합제철, 여기 이제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 뭐 대우,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은 지금의 KT, LG전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이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90년대에 제일 핫한 비즈니스는 그 이동통신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SK 같은 경우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앞으로 뭐가 좋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참모들이 이동통신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동통신을 사업을 키우면서 공기업인 KT는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민간 사업자를 하나 낸 건데, 그게 이제 SKT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딸과 최태원 회장이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SK텔레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 당시 보면은 메리츠 자사운용의 존리 대표가 있는데, 그분은 90년대 초반에 SK텔레콤의 주식을 3만 원에 샀는데 10년 뒤에 거의 100배를 남기고 팔았습니다. 이분은 왜 이때 SKT를 샀느냐? 이때는 사람들이 아직 핸드폰을 많이 쓰기 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휴대폰이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각해서 이 졸리 대표는 그때 이제 SK텔레콤의 주식을 3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팔았는데, 판 이유는 이제 남들이 다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없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팔았고요. 95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9조 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9조 정도 됐습니다. 되게 작았었죠. 2000년대 보면은 SK텔레콤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이때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약 20조 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회사가 되었어요. 이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81조였는데 95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10배가 성장했습니다. 이때 주식 가지고 오신 분들은 10배나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0년에는 또 삼성전자가 여전히 국내 1위 회사였고, 이때 시가총액은 100조 정도 되었고, 이때 주가가 7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이 300조인 걸 감안하면은 아직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느끼는 거는, 이때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9조였는데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순위는 밀려났는데, 이때 시가총액도 여전히 약 19조 원 정도 됐어요. 거의 이제 성장이 없이 정체가 된 거죠. 2015년을 거쳐서 2020년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큰 회사가 됐고, 그 밑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LG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제일 무섭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상위 시가총액 기업들을 보면은 LG생활건강은 약 화장품이나 소비재 파는 회사고, 현대차는 통정이 이제 그 자동차였는데, 어쨌든 이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4차 산업과 연관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도 최근에 전기차로 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수혜적으로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런 IT 기업,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바이오 좀 더 이제 많이 곽광을 받을 거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 말도 이렇게 순위권에 없었는데 올해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큰 성장을 이런 회사고, 지금의 거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75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트렌드가 보면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전통적인 회사가 주였는데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 빼고는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담배 인상공사 지금은 이제 순위권이 없어요. KTNG도 한 12권인가 13위권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흐름을 딱 보여주는 기업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전 카카오와 KT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카카오 주가는 약 34만 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뵀을 때 약 주가가 5배 올랐는데 지금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올해 매출 예상은 약 3.9조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4,169원 예상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적자 기업이었어요.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23,000원 정도 되는데 10년 전에 2010년 10월쯤에 보면은 이때 49,000이었거든요. 49,000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시가총액은 6.5, 매출 같은 경우는 24조인데 카카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카카오보다 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한참 밑이라는 거죠.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반초 회장님은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누가 경쟁자일까를 고민해보니까 항상 카카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은행도 카카오가 다 먹고 있고 메신저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다 하고 있고 모빌리티 카카오가 하고 있고 게임도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고 웹툰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 보이고 어느 영역에도 있다 보니까 카카오 플랫폼이 되게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많이 이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을 되게 많이 뺏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카카오가 제일 좋지만은 나중에 혹시나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뭔가 나온다면은 카카오를 과감히 버리고 그 기업을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를 이기는 게 없다 보니까 카카오가 아직도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럼 매출은 KT보다 낮은데 왜 항상 몸값은 카카오가 높냐? 카카오가 지금은 매출 3.9조 원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10조, 20조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엮어서 하기 되게 좋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의 몸값은 이 정도 되는 거고 KT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몸값이 20조 원 됐었는데 점점 이런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보자면은 KT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항상 모든 투자는 가치 평가로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이제 트렌드인데 2008년에 기업 가치 상위권들을 보면은 1위는 페트로차이나 이거는 이제 중국 에너지 기업이고 2위는 엑스모빌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석유 기업 그리고 3위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다 아시죠? 그리고 4위는 차이나 모바일 중국 그 모바일 사고 5위는 공상은행 중국 은행입니다. 6위는 가스프롬 러시아 에너지 회사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8위는 로얄더치셀 에너지 기업 9위 시노펙 에너지 기업 이렇게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이때는 에너지나 원유 석유 기업들이 잘 나왔었는데 근데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는 이제 보험주죠. 워렌 버핏이 하는 회사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회사인데 이 두 개 빼면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66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870조까지 올랐죠. 6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큰 변곡점이 이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이때가 2007년 1월 7일이었는데 이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와 아이팟 그리고 핸드폰 세 가지를 발표한다 하면서 제품 하나를 소개한 게 이 아이폰인데 이때 이후로 진짜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렸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게 그 당시만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는 되게 당연히 이용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당연하고 핸드폰과 시계 연결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 하나로도 집에 있는 뭐 보일러를 끈다든가 TV를 켠다든가 이게 또 가능하고 지금 핸드폰으로도 쇼핑하고 있고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거지만은 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것도 되게 먼 얘기 같았던 거거든요. 12년 전 오늘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예요. 2008년 봤을 때 최신형폰이 약간 이런 핸드폰 팔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011, 016, 017, 018, 019 그대로 쓰고 있네요. 이때 쓰고 핸드폰이 이런 디자인이었고 이거 불과 진짜 10년 좀 더 된 핸드폰입니다. 이런 게 약간 최신폰이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 롤리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가운데 연결하면은 네이트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 하면은 촌스러웠죠. 이 당시 기사를 보면은 이거 2008년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은 대중화되지 않고 기업용이나 혹은 일부 계층 사람들만 사용하는 어려운 휴대폰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계륵 같은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거 다 틀었잖아요.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그래픽이 안 좋았고 촌스러웠죠. 저는 그때 미니게임 천국 많이 했던 것 같고 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지금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게임 안 하잖아요. 다 진짜 영화 같은 그래픽 게임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당시에 인터넷에서 누가 글 올렸었는데 핸드폰이라면은 뭐 핸드폰으로 영화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되게 빠르게 돼야 되고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이런 노트북 사지 뭘 핸드폰 사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다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 뭘까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아마존에 의해서 망했거나 아마존에 의해서 인수된 기업들입니다. 일단 홀푸드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을 파는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에 인수되었고, 토이저러스는 이제 미국 장난감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에 의해서 이제 망했고, 트위치는 그 인터넷 방송인데 아마존에 인수됐고, 여기 오디블도 오디오북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아마존에 인수됐고, 알렉사 같은 경우는 그 AI 그 스피커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아마존에 인수됐고, 사우스 이스턴 그로스도 여기 식료품점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아마존화 되었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존이 워낙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좀만 밀리더라도 되게 도태되기 쉬운 거죠. 이런 거를 바로 이제 게임을 바꾸는 그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됐었냐면은 처음에 아마존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받고 또 판매 가격도 되게 낮게 팔게 되면은 고객들이 이제 만족하게 되고,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방문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은 시장이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이 셀러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셀러들끼리 또 경쟁하다 보면은 제품 종류도 많아지고 또 가격도 싸져서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고, 이런 이제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장의 적자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사를 키웠던 거죠. 되게 무시무시한, 아마존이 흑자를 찍은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바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행했던 말이 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도 넷플릭스 보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고,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아마존으로 이제 배송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왔어야 될 현상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 현상을 좀 더 빠르게 촉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많은 그 고객들 데이터가 있다는 건데, 데이터가 보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가 좋아요 누르는 것들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를 봤는지 또 어떤 거를 공유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100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가족들보다 더 잘 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진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QR코드 찍잖아요. QR코드 찍으면서 우리 동선이 다 노출되고 어디서 얼마 썼는지까지 이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세상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 갖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장이나 흥망성쇠가 많이 달라지는 게 된 거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좀 약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3월 정도 봤을 때, 이때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게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은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선물 인버스, 이런 약간 투기적인 성향의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었던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올바른 기업을 내가 분석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간 홀짝 게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번 하면은 뭐 몇 번은 먹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손실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빅히트 이거 환불해달라는 사람 많았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에서 연속적으로 공모주들이 성공하다 보니까 이때 빅히트에서도 좀 많이 돈이 몰렸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빅히트 뭐 공모주에 한 것도 좋아요. 그리고 빅히트 주식 사는 것도 좋은데, 왜 이런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한 번에 올인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지. 이분은 결혼자금 5천만 원 투자했다고 그러고 30만 원대 샀네요. 지금 거의 반토막 났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큰 돈을 날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투자하느냐, 오늘 좀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은 사고 팔고 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자본 차익이 있겠고요. 그리고 자본 차익뿐만 아니라 내가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배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이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걸 이제 배당해 주는 건데, 그걸 이제 배당 수익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중국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환율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는데 그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수익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만 노리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무시된 게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배당도 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자본 차익보다는 밸런스 있게 이런 수익들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식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 대신에 이제 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자 수익이 주가 되겠고 매매 차익도 있기도 해요. 미국 채권이라든가 중국 채권을 사게 되면 환차익도 있게 되겠죠. 어떤 걸 내가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투자할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펀드 매니저처럼 여러 가지 주식을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이걸 이제 저는 펀드 매니저 형이라고 개인적으로 지칭하고 있고, 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오늘 샀다가 내일 팔거나 아니면 지금 샀다가 1분 뒤에 팔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전 트레이더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기업만 주구장창 분석해서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약간 애널리스트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치기 되게 힘들겠죠. 회의할 때도 있고 또 한창 일 때문에 바빠서 주식을 못 볼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 좀 어려워요. 그럼 이런 분들은 펀드 매니저 형처럼 투자하거나 애널리스트 형처럼 투자하는 게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러 가지 그 주식을 사는 거를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기업 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한두 개만 갖고 투자한다던가 약간 이런 유형이 좀 더 맞겠죠. 아니면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고 항상 주식창을 내가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맞을 수 있겠고,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게 옳고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합니다. 이분들은 좀 약간 타고난 그런 타짜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잘 하고, 저는 이건 트레이딩을 잘 하진 못해요. 저는 약간 펀드 매니저 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형도 좀 갖고 있지만은 제 유형은 펀드 매니저 형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분산돼 있을수록 대응이 편한데, 또 어떤 분들은 분산이 많이 돼 있으면은 하나하나 그때 상황 봐서 대응이 힘들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게 안 맞다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5개 이내로만 주식을 사서 계속 추적하는 이런 유형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쨌든 어떤 유형에 맞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인데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PBR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PBR은 저는 요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PER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 회사 순이익이 뭐 1억 원일 때 이 회사의 몸값이 10억 원이라면은 10억을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 했을 때 내가 본전을 뽑는 기간은 10년 정도 걸린다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10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1억이니까 연마다 1억씩 10년 동안 하면은 10억을 모으게 되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좀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지는데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JL전자가 2019년 3월에 주가가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PR은 어떻게 되냐면은 6만 원을 2,000원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죠? 네. 그럼 이 회사의 PR은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하나 샀을 때 내 6만 원에 샀으면은 2,000원씩 해서 30년 정도 벌어야지 내가 투자한 금액의 본전을 뽑게 돼요. 그럼 이 회사의 PR은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어요. 8만 원으로 올랐고, 근데 이익은 2배가 올랐습니다. 2,000원, 4,000원으로 올랐어요. PR은 8만 원 나누기 4,000 하면은 2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당시에 이익은 2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6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뭐 2만 밖에 안 오른 건데 이익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작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PER의 개념인데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금은 싼지 아니면 지금 비싼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원을 그리려 하거든요. 나는 무엇에 돈으로 투표하는가, 나는 어떤 상품, 어떤 브랜드, 어떤 기업에 돈을 쓰시는지 그걸 또 봐야겠고, 또 나는 어떤 거에 열정이 있는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은 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알겠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 했던 오픈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쇼핑몰 이런 구조도 알 수 있겠고, 내가 어느 산업에서 종사하는지 아니면 혹은 어디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지 이런 레퍼런스에 따라서 시야가 좀 많이 다를 건데, 당연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두 가지 정도는 약간 좀 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쪽부터 이제 공부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넷플릭스 매달 결제하고 카카오 뭐 선물 보내기 하거나 이모티콘 사면서 돈 쓰고 있고, 또 제가 특성상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이제 맛집 좋아해서 맛집 쓰게 되고, 또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책 사는데 돈 쓰고, 전자책 구독하는데 돈 쓰고, 또 네이버에서 뭐 이것저것 쇼핑하는데 쓰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저는 야구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고, 뭐 투자 좋아하고, 모임 활동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사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약간 돈을 버는지 봤더니, 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거 금융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 해외에 이제 큐텐이라고 이제 조그만 오픈마켓 있어요. 한번 연습 삼아서 이제 해봤는데, 그런 어쨌든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 알겠죠. 이런 좀 인사이트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 분야 겹치는 게 보니까 뭐 책이라든가 책이 좀 많이 겹치네요. 책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또 독서 모임 같은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봤을 때 그럼 저는 이쪽 관련된 산업부터 공부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좀 더 이해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제 남들보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원 그려보는 것도 처음 기업 선정할 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저는 해자라고 보는데, 이 사진은 그 옛날 성에 있는 연못 있죠? 이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이 해자가 있으면은 전쟁할 때 이 성을 점령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뭐 성문을 뚫려고 하면은 공성병이 갖고 문을 부딪혀야 되는데, 여기 다리를 이제 끊어놓고 이렇게 연못 둘러싸여 있으면은 공성병기 접근이 어렵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니 여기 또 물 건너야 되고, 또 물 건너는 동안은 위에서 또 화살 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공략하기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거 다 똥물이었어요. 똥물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똥도 올라서 다 죽어요. 이런 게 이제 고유의 이제 방어 체계였는데, 물론 이제 이런 방어 체계가 이제 화포 나오면서 다 유명무실해졌는데,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강점들이 있고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자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전 브랜드라 보고 있는데,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기업은 아무래도 스타벅스겠죠. 스타벅스와 그리고 애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맛도 뭐 엄청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제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디야가 제일 싸죠. 이제 매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스타벅스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다른 카페는 비어 있어도 스타벅스 항상 거의 차 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스타벅스가 만들어낸 브랜드의 그 결과물인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막 빠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없는데, 애플은 그런 게 있잖아요. 팬심이 있잖아요. 앱등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팬심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기 힘든 그 해자인 거죠.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다른 동종업계보다 뭔가 매력이 있고 따라하기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해자로는 이제 교체나 네트워크 같은 비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로 갈아타기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매우 귀찮을 때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삼성폰이 있는데, 삼성폰 쓰시는 분한테 제가 아이폰으로 갈아타라고 해요.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삼성폰만 썼는데 갑자기 내일 이거 삼성폰 쓰지 말고 아이폰으로 쓰라 하면은 저는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아요. 일단 삼성페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안드로이드 체계에서 갑자기 애플로 넘어가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애플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삼성폰 써라 하면은 번거롭겠죠. 이런 걸 바로 이제 교체나 네트워크에 있는 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다 쓰는 카카오톡이 있는데, 갑자기 나만 카카오톡 쓰지 말고 라인을 쓰라고 해요. 라인 쓰면은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전 해자라고 보이는데, 카카오가 전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자가 있다고도 보는 거고, 삼성이나 애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전환 비용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삼성 쓰는 사람들은 이탈차 안 하게 되고, 애플 쓰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삼성으로 그렇게 쉽게 갈아타지 않아요. 이런 서로의 이제 그 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자로는 독점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을 독점하거나 거의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 씨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구글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우리 핸드폰 거의 다 안드로이드 체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구글 거고, 지메일도 구글 거고, 검색 엔진도 우리나라는 옛날엔 네이버만 많이 썼는데 점점 구글 많이 쓰고 있죠. 구글에서 검색 다 하죠. 그럼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뭔가 또 할 수 있고 또 광고를 할 수 있기도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그 독심술처럼 마음을 읽어서 딱 적절한 시점에 광고를 써요. 이게 바로 이제 구글의 이제 무서운 점인 건데, 이런 구글 같은 경우는 일단 독점의 해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자는 그 비밀, 뭐 특허라든가 영업 비밀이라든가 저작권 이런 게 좀 이제 있는 건데, 그럼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도 뭐 특허가 없대요. 특허를 레시피를 공개 안 하고 임원들끼리만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또 하나의 해자인 거고, 또 3M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 때도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해자여서 남들도 쉽게 못 따라하는 그런 게 되겠죠. 또 마지막 해자로는 가격이 되겠는데, 어떤 기업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고 저비용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해자가 있는 거죠. 코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쇼핑몰이나 이런 마트가 훨씬 더 가격을 절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매에 가지 않고 몰아서 여기서 장을 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해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선별할 때 있어서 이 5가지 해자 중에서 사실 5가지를 만족 다 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최소한 2가지, 3가지 정도는 있을 건데, 그걸 보고 나서 뭔가 하나의 내가 투자 포인트로 삼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브랜드는 이게 좀 더 강점이네, 이 기업은 이런 해자가 있네, 이런 걸 좀 이제 판단하시면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서